카페에서의 그 대화가 끝난 지 한 달 뒤, 정말로 법정에 서게 됐다. 상속 관련 민사소송이었다. 내가 원고, 태수가 피고였다. 법원 가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30년 넘게 형제였던 사람과 법정에서 만난다는 게 이렇게 서글픈 일인 줄 몰랐다. 차 안에서 라디오가 나오고 있었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말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아이러니했다. 서울에서 내려온 내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냉정한 사람이었다. 상속 전문으로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첫 만남부터 단도직입적이었다. 감정적 접근은 하지 말고 오직 객관적 증거로만 승부하자고 했다. 반면 태수가 선임한 변호사는 지역의 소규모 법무법인 소속이었다. 나이는 5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뭔가 인정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아무래도 농촌 지역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라 그런지 정서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것 같았다. 첫 번째 재판날, 나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모든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30년간의 송금 내역 200여 장, 병원비 영수증 50여 장, 각종 경조사비 지출 내역까지 A사 용지로 300장이 넘는 분량이었다. 내 변호사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피상속인의 생전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고, 총 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한다고, 이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기여도라고, 숫자로 정리된 자료들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법관도 관심 있게 검토하는 것 같았다. 특히 매월 50만 원씩 꾸준히 보낸 기록들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 반면 태수 측 변호사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다. 피고가 30년간 부모님을 직접 돌봤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일의 식사 준비, 병원 동행, 심야 간병, 이런 것들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원고의 기여도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태수는 그날 법정에서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완전히 남남처럼 행동했다. 더 충격적인 건 방청석이었다. 친척들이 거의 다 와 있었다. 큰 고모는 내 뒤쪽에, 작은 고모는 태수 뒤쪽에 앉아서 서로 노려보고 있었다. 마치 응원단처럼. 외삼촌은 아예 태수 편에 서서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도 몇 명 구경 왔더라. 우리 가족의 치부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가장 고통스러운 건 어머니였다. 74살의 노인이 법정 증인석에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판사가 어머니께 질문했다. 두 아들 중 누가 더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순간 법정 전체가 조용해졌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친척들도, 구경 온 동네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였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어머니는 한참을 말씀하지 못하시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재산은 나눠도 좋다. 하지만 형제의 의리만은 잃지 말아라. 그 순간 법정 안이 더욱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말씀에는 30년간 두 아들을 지켜본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의리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재판은 몇 차례 더 이어졌다. 각각의 재판마다 우리는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다. 나는 추가로 세금 납부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까지 제출했다. 태수는 부모님의 의료진 증언, 동네 이웃들의 증언을 받아왔다. 특히 두 번째 재판에서는
동네 의사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왔다. 30년간 우리 부모님을 치료해온 분이었는데 태수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부모님을 돌봤는지 증언했다. 새벽에도 응급실로 데리고 오고 수술 날에는 밤새 기다리고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더라. 반면 나는 은행 지점장을 증인으로 세웠다. 30년간 꾸준히 송금한 기록이 얼마나 성실하고 지속적이었는지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법정에서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이익을 두고 다투는 두 명의 타인일 뿐이었다. 그런데 세 번째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수와 내 시선이 한 번 스쳤던 것이다. 법정 내내 서로 외면하고 있다가 증거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우연히 눈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태수의 눈에서 여러 감정을 봤다. 적대감, 서글픔, 그리고 30년 동안 쌓인 모든 앙금이 응축된 것 같았다. 아마 태수도 내 눈에서 비슷한 걸 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은 정말 짧았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외면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태수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다. 판사가 물었다. 형으로부터 받은 경제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태수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돈을 보내준 건 고맙지만 그게 자동으로 상속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 자체가 재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화가 났다. 시간이 재산이라고? 그럼 내가 서울에서 번 돈으로 보낸 지원은 뭐란 말인가? 내가 증인석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판사가 동생과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동생이 부모님을 모신 것은 인정하지만 그것만으로 상속에서 더 큰 몫을 가져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법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형이나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였다. 네 번째 재판날,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우리 집안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까지 실렸기 때문이었다. 그 기사 제목이 지금도 기억난다. 형제의 상속 싸움, 법정으로 마을 수치로 번져였다. 기사에는 우리 사건이 상세히 나와 있었다.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경북군에 거주하는 김씨호 18형제가 아버지의 상속을 두고 법정 분쟁을 벌이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형은 30년간 2억 5천만 원의 경제적 지원을 근거로, 동생은 부모 돌봄의 가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간 거였다. 마을 전체가 우리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동네 사람들은 마치 드라마 보듯 우리를 지켜봤다. 어떤 사람은 나를 지지했고 어떤 사람은 태수를 지지했다. 우리 가족의 비극이 동네 화제거리가 된 거였다. 카페나 슈퍼에서도 우리 얘기가 단골 소재였다. 김씨네 형제 법정 간다며? 큰아들이 돈을 많이 보냈다더라 하지만 작은아들이 부모 모셨잖아, 이런 식으로. 심지어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알게 됐다. 태수가 마을을 지날 때마다 아이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판사는 마지막으로 화해를 권유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법정보다는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우리는 서로를 믿지 않았고 화해할 의지도 없었다. 최종 재판에서 판결이 나왔다. 집은 공동상속화돼 내가 더 큰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70%, 태수가 30%, 경제적 기여도가 인정된 결과였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나는 복잡한 기분이었다. 법적으로는 내 주장이 받아들여진 거였지만 승리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 보니까 이상했다. A사 용지 한 장에 적힌 판결이 50년 가족사를 갈라놓는 칼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수는 판결을 듣고 아무 말 없이 법정을 나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다. 두 아들을 번갈아 보시더니 한숨만 내쉬셨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법정 밖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됐지? 태식이가 이겼으니까. 뭐가 이겼다는 거야? 태수가 평생 고생한 건 생각도 안 하면서 고생 집에서 놀고 먹은 거 아니야? 놀고 먹었다고? 당신이 뭘 안다고. 친척들까지 서로 편 갈라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막막했다. 갈등이 형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집안 전체로 번진 거였다.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대화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내가 정말로 이기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 집? 돈? 아니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답이 없었다. 법정에서는 내가 이겼지만 가족으로서는 우리 모두가 진 것 같았다. 태수와 나는 그 뒤로 다시 만나지 않았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어머니도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다. 판결 후 3개월이 지나고 결국 집을 팔기로 했다. 70%와 30%로 나눠서 돈으로 정산하는 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었으니까. 아무도 그 집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상처가 서린 곳이 되어버렸으니까. 집을 처분하는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집 형제가 싸운 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수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시세보다 좀 낮은 가격에 팔렸다. 아버지가 50년 넘게 살던 집이 1억 8천만 원에 넘어갔다. 나는 1억 2,600만 원, 태수는 5,400만 원을 받았다. 집이 팔리는 날 나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보러 갔다. 새 주인이 이사 오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빈집이 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다. 가구들은 모두 치워지고 방바닥에는 가구가 있던 자리만 하얗게 남아 있었다. 마루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특히 작은 방 문짝에 새겨진 키 재던 자국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태수와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연필로 그어주신 선들이었다. 태식이 7살, 태수 6살 이런 글씨들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때는 정말 사이좋은 형제였는데 집 밖으로 나오니까 이삿짐 트럭이 마당에 서 있었다. 새 주인의 짐을 나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50년간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였던 이 집이 이제 정말로 남의 집이 되는구나. 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아버지가 손수 심으신 감나무, 어머니가 기르시던 채소밭, 태수와 내가 여름에 물장구 치던 우물. 모든 게 추억이었다. 좋은 추억도 아픈 추억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후회가 밀려왔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도 팔렸고 태수와의 관계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어머니의 마음도 완전히 상해버렸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됐지만 가족으로서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거였다.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 가셨다. 두 아들 모두와 거리를 두시면서 가끔 안부 전화는 받으시지만 예전 같은 정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 결국 아들들 손에 의해 완전히 해체된 거였다. 다음 마지막 편에 계속됩니다.